네, 안녕하세요. 북한이 뭐 무시무시한 ICBM을 쌓아 올렸죠. 근데 쌓아 올린 그 날이나 그 여건이 정말 최악의 타이밍에 북한 입장이나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최악의 도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들이 왜 이렇게까지 머리가 안 도나, 혹은 머리를 잘못 돌리고 있나, 오늘 그 사정을 좀 짚어보고요. 이제 한국이 완전히 이제 한미동맹 강화하고 한미일 삼각체제를 강화하고 나토랑 같이 놀고 이러면서, 또한 중국에 대한 제압 순치를 위한 차이나 디리스킹이 서방의 이제 보편적인 그런 전략이 돼가면서,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중국의 타겟 중에 타겟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과연 북한을 내세워서 혹은 직접적으로 이거를 너 끝까지, 그러니까 뭐 전쟁 불사 이런 식으로, 혹은 도발 불사 이렇게 끝까지 치킨 게임을 할 거냐, 뻥카입니다. 이거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정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7월 10일 오전 10시 이제 저들이 이제 ICBM을 쌓아 올렸는데, 이게 이제 최악의 타이밍에서 벌어진 이제 최악의 도발이죠. 이게 이제 일단 거리가 한 74분이나 이제 비행을 했고, 뭐 높이가 뭐 한 6,000km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이게 이제 탄도 무게를 조절을 하면 이게 뭐 사거리가 한 15,000km 정도 나오고, 이렇게 되면 미국 전역뿐만이 아니라 유럽의 모든 주요 도시를 다 타격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상태가 되죠. 그래서 유럽은 이제 이 때문에 그럼 겁을 먹냐? 아니죠. 격분을 하죠. 예, 격분을 합니다. 유럽 사람들이. 예, 특히 이제 타이밍 때문에 더 그러죠. 예. 지금이 이제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고 있던 그 와중이었고, 그리고 특히 7월 10일 새벽에 나토 정상의 공동 성명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새벽이죠. 이제 저쪽 시간으로는 7월 11일 아마 오후 늦게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그 공동 성명에서 핵과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전체에 대한 CVID 방식, 즉 100% 방식의 해체를 촉구하는 거거든요.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ing. 그러니까 완전하고 증명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는 해체, 100% 해체를 촉구했는데, 그거 하자마자 불과 한 10시간 남짓한 시간 두고 쌓아 올린 거니까, 이거는 유럽의 이제 싸대기를 갈긴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짚어봐야 되는 거죠. 이게 뭐 바보가 아닌데 무슨 의도로, 왜 하필이면 이 상황에서 쏘나. 그러니까 유럽까지 겁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자기들은 유럽까지 겁을 주겠다고 쏜 거예요. 나토를 겨냥하고 쏜 거예요. 나토 뭐 먹어라 그러고 쏜 거죠. 그러면 야, 북한이 뭐 나토를 겨냥하고까지 쏘냐. 사실 나토라는 건 미국 빼고 나면은 뭐 여기 와가지고 뭐 할 만한 그런 국가가 별로 없잖아요. 뭐 프랑스가 여기 와서 뭐 싸워줄 거예요. 뭐 독일이 와서 싸워줄 거예요. 미국 빼고 나면 별게 없는 건데 왜 나토까지 겨냥하고 쏘냐. 뭐 대단한 참 글로벌 차원에서 노는 그런 도발이죠. 도발치고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앞으로 CVID가 유럽을 포함한 서방 진영 전체의 공통 용어가 될 것이다.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요. 유럽 국가들이 이제 처음이죠. CVID 같은 이런 강력한 용어를 써서 북의 핵과 미사일을 포함한 대량 살상 무기를 규탄한 건 처음입니다. 이 정도 규탄을 한 데다가 북이 저짓을 저질러 놔가지고 유럽도 바보가 아니니까 북의 핵과 미사일의 뒷배가 중국이다라는 말이 유럽에서 나올 겁니다. 조만간에. 그러면서 이게 단순히 반북이 아니라 반중까지 이게 연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같은 사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전에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저께는 무슨 일이래요? 갑자기 뭐 올리자마자 광고가 붙었는데, 예, 제가 요새 좀 이쁘게 보이기 시작하는 모양입니다. 제가 워낙에 뭐 좌충우돌하면서 중국도 패고 뭐 이빠른 소리로 여기저기 패다 보니까 광고가 잘 안 붙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신나게 팰 수 있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발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누가 도발했나? 다시 말하면 북의 핵 미사일의 진짜 오너가 누구냐? 이걸 이제 그 사람들이 잘 얘기를 안 하죠. 이미 윤석열 대통령도 이걸 암시를 했죠. 제가 여러 번 인용했지만 작년 말에 로이터 통신과의 대화에서 윤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중국이 북한의 핵을 제어하고 그걸 못하게 말릴 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중국이 알아서 아시겠지요. 네, 알아서 하실 겁니다. 라고 그런 무시무시한 발언을 대통령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광해서 그걸 한번 인용한 게 벌써 한 대여섯 번 인용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그게 미국과 딱 그 합이 맞은 상태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도 국가안보보좌관 그쪽 사이드에서 그 윤 대통령 발언 나오기 직전부터 그러니까 중국이 북의 핵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고 요즘엔 그게 뭐 일반적인 얘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나 이제 그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이나 이런 분들이야 뭐 워낙에 이제 그 하이 레벨에서 제도권에서 노니까 그렇게 표현한다고 치고 백모 같은 이제 야인은 그거를 이렇게 해죠. 네. 야, 그거 오나가 누구야? 저희는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북의 핵과 미사일의 오나가 북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무것도 해석되지 않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미국 국가정보평가서 북핵에 대한 걸 NIE라 그럽니다. National Information Evaluation. 거기서조차도 네, 최근에 이제 그 비밀 해제가 됐는데 사실은 그거조차도 상당히 그 외교적 파장이 없도록 어버버 하면서 말을 그 감춰놓은 게 있습니다. 그 이제 문서에 보면 미국이 보기에 북한의 핵은 공격용도 아니고 방어용도 아니고 강압용이다. 거기까지예요. 그러면 어떤 그 상대 국가를 강압을 하려면 일단 첫째 그 상대 국가의 내부에 거기에 손뼉을 마주쳐주는 그러한 이제 그 사실상의 그 국가 반역 세력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종중 종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강압이 작동을 하죠. 순수하게 이게 군사적으로 무릎을 꿇리는 게 아니니까 이게 이제 그 한국인 전체 이거를 말하자면 닥평스계, 닥치고 평화, 스톡홀름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이제 야, 너 평화 좋아하잖아. 너 전쟁광이냐? 너 전쟁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려면은 우리가 북과 얘기를 해야 되고 북에 좀 퍼줘야 되고 북핵을 컨트롤할 수 있는 중국에 잘 보여야 되고 중국과 잘 얘기해야지. 그렇게 이제 국민을 세뇌하는 때 앞장설 그러한 그 내부 세력이 있어야 강압을 해도 그 강압의 효과가 발휘되는 거죠. 두 번째로 야 강압 오케이 강압용이야. 그러면 강압의 오나가 북한인 거 맞아? 그것이 이제 그 강압의 최종적 그러니까 아키텍트라 그럴까 디자이너 강압을 설계한 자 그리고 그것을 강압을 압력을 야 북한한테 야 지금 압력 넣어 지금 압력 넣어 지금 넣어 이 정도까지 넣어라고 지시하는 자가 북한 자신이냐 이거죠. 그 지시의 진원지가 평양에 있냐 이거지. 거기에 대해서 NI는 그 두 문제 즉 다시 말하자면 이 강압이 먹히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 내부에 손뼉을 마주쳐주는 반역 세력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싹 빼놨고요. 그다음에 이 강압 자체의 오너가 평양에 있냐 아니면 북한 바깥에 있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얘기를 싹 감춰놨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게 이제 이것이 북한 핵은 강압용이다라고 말한 것은 결국은 그 답을 안 줬기 때문에 결국 질문을 말만 바꿔서 야 북한 핵이 뭐야? 라는 질문을 말만 바꿔서 반복한 것. 영어로 말하면 begging the question에 지나지 않는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강압용이다라고 말하는 것 그 자체로서 그게 표현하지 않은 것, 즉 국내에 종중종북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걸 표현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 강압용이라는 세 글자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진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번에 보면은 이제 백모는 이제 그 북핵 중핵 반점이라는 얘기까지 만들었잖아요. 아마 국내에서 내놓고서 북의 핵 미사일의 진짜 오너 뒷배 빠뜨롱 후견인은 중국이다. 이 얘기를 한 게 이제 아마 백모라고 생각되는데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북한 체제가 연명하는 게 누구 덕에 연명하고 있냐. 두 번째는 그 핵과 탄도미사일이라는 건 굉장히 심각한 글로벌 군사지정학적 성격이 있는데 중국이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북한이 그런 짓을 저지르고 있는데 그걸 지가 시키진 게 아니라면 그거 가만두겠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술 및 부품을 누가 제공했냐.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보면 이게 다 중국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보면 전부 이게 중국을 가리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셋을 하나씩 살펴보면 일단 체제 연명이라는 차원에서 보죠. 그 북한 체제가 그나마 연명하고 있는 거는 중국 덕분이죠. 일단 무역인데 이 무역이 한 세 개 카테고리로 나눠볼 수 있을 겁니다. 유엔 제재 내부에서 중국과 북한이 정부끼리 혹은 정부기관끼리 혹은 북한의 최소한 공식 창구를 통한 그런 의미에서 공식 무역. 그 다음에 유엔 제재를 어기는 공식 무역. 유엔 제재가 예를 들어 철광석이나 석탄 같은 못 팔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공식 무역. 예를 들면은 북한산 석탄이 그때 보니까 블라디보스톡의 그 야적장에 쌓였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이건 유엔 제재 어기는 거거든요. 그러나 석탄을 실어낸 거는 북한 아주머니들이 국경 넘어서 바리바리 무슨 등짐 장사한 게 아니죠. 예, 그런 의미에서 공식이란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리바리 등짐 장사 밀수. 이 셋이 다 중국이 눈을 감아주니까 혹은 중국이 같이 하고 있으니까 가능한 일이고요. 특히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유엔 제재가 딱 정의를 해놨습니다. 원유는 몇 톤까지, 정제유는 몇 톤까지. 그런데 그거 이상으로 들어가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지. 유엔 제재를 지키는 수량이 있고 유엔 제재를 어기고 중국이 파이프라인 통해서 보내는 게 있고 세 번째는 그 맨날 북한 그 선박이 그 공해상에서 환적하잖아요. 그 환적하는 위치가 예를 들어서 무슨 다이렌항과 신의주항 사이다 그러면 중국이 뻔히 보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 환적 눈 감아주기. 즉 북한이 지금 체제가 연명되고 있는 게 이러한 중국과의 그런 그 제재를 넘어서는 비공식적인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체제가 연명이 되고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 핵과 탄도미사일 도발이라는 건 글로벌 군사지정학적으로 보면 이거는 굉장히 민감한 도발이에요. 그러니까 핵탄도미사일은 북한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물건이 아니죠. 특히 보세요. 이란 같은 경우에는 그 이란이 목표로 하는 미사일의 사거리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맥시멈 한계가. 1300km입니다. 그게 이란에서 이스라엘의 핵심 항구 도시죠. 하이파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그거 이상은 안 해요. 그럼 그거 이상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야기가 복잡해지니까. 그런데 북한은 지금 미국과 유럽 전체를 다 타격할 수 있는 15,000km를 갈 수 있는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로 중국 코앞에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예, 그리고 이란은 저런 식으로 핵실험 한 적 없죠. 근데 중국 코앞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중국이 가만둬? 이건 글로벌 군사지정학에서 아주 민감하게 작용하는 위험한 물건이거든요. 둘 다. 이게 만약에 중국이 그냥 어쩔 수 없이 가만두는 거다라고 그런다면 중국한테 가지는 그 위험성은 대한민국의 원자폭탄과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가지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왜냐? 대한민국 정부는 투명해요. 예. 그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대한민국은 원자폭탄과 원자력 잠수함을 갖고 있을 때 어느 때 사용할 거다라는 게 견적이 나와. 그런데 북한 거는 만약에 그게 중국이 컨트롤할 수 없는 물건이라면 견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가만 안 둡니다. 그거 자체가 이미 중국 거란 소리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기술과 부품이죠.
그게 중국산이든지 혹은 중국이 눈 감아준 러시아산이든지. 그럼 러시아는 이걸 왜 제공하냐? 미투, 나도. 자기도 한반도에 영향력을 갖고 있다. 이 끈을 유지하려고 제공하는 거죠. 그 바보 같은 푸틴이. 그래서 저는 걔도 밥 주는 손은 두려워하거든요. 이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이라는 물건을 뒤에서 움직이는 손은 그건 중국이다. 라는 걸 전제로 해야 북한 도발이 전부 해석이 되는 거예요. 중국의 글로벌 게임에서 보면 그래 나토가 모였고 그게 러시아를 팬다 그렇고 중국의 사실 제일 중요한 전략동맹인 러시아를 팬다 그러고 거기에 아시아 파시픽 4, AP4 그러니까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가 거의 상설 멤버로 참여해서 같이 버글버글하면서 계속 무슨 꾀를 내고 있고 너희 한번 뭐 먹어봐 하고 한번 골지를 수 있다. 그 북한 입장에서는 그 정도까지 도발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북의 그 핵과 탄도미사일이 그 오너와 뒷배와 빠뜨롱이 중국이다. 북핵 중핵 반점. 그렇게 봐야 이 전체가 해석이 제대로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백모가 이제 거의 이게 세계 최초인데요. 저는 좀 대담하게 좀 추정을 해봅니다. 이 북핵의 일지를 보고 있으면은 이게 중국의 한반도 전략, 중국의 글로벌 군사지정학 전략과 정확하게 일치할 뿐만 아니라 중국 내부의 공산당 노선투쟁과도 일치하네. 그렇게 저는 봐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1, 2, 3차, 그러니까 2006년에서 2013년 2월까지를 일기로 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2014, 2015가 붕 뜹니다. 2016년에 두 번이 연달아 따당 터져요. 그걸 제2기로 봅니다. 그 다음에 2017년 그 9월 3일 날 한 번 있어요. 그걸 제3기로 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6번 있었거든요. 그 핵만 가지고 보자 이거죠. 핵만 가지고 보면 제1기 2006년에서 2013년 초까지 3번의 북핵 실험이 있는데 이거는 상당한 용도가 중국의 내부 노선 투쟁에 쓰인 용도가 있어요. 물론 이게 기본적으로 한국에 대해서 이 핵이라는 건 한국 사람들을 뇌수를 마비시키는 그러니까 닥평스계, 닥치고 평화, 스톡홀름 가스라이팅이라는 건 기본으로 깔고 그 용도가 아니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 용도 말고 실제로 숨어있는 아젠다, 숨어있는 의도가 있다 여기에는. 그게 중국 내부 노선 투쟁이었다. 이건데 제가 이 가설을 좀 더 이제 국내 최초, 세계 최초입니다. 나중에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밝혀질 텐데 2006년경이 중국 공산당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중국 공산당 안에서는 2006년경에 매우 중요한 흐름이 생겼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이게 이제 스티븐 커킨의 딜레마인데요. 커킨은 그런 말을 하거든요. 공산당은 이게 레닌주의 정당이고 굉장히 그 경직되어 있고 규율이 엄격한 정당이다. 그래서 공산당의 본질, 이건 절대 권력 체제이다. 그것하고 중국의 개혁 개방을 해가지고 이제 민간 다이내믹이 성장을 하는데 이 민간 다이내믹이라는 건 민부가 축적되면서 민간 기업의 성장이 일어나는 상태인데 그렇게 되면 이 공산당의 절대 권력과 이 민간 다이내믹이 충돌하게 된다. 실제로 그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국진민퇴를 표방했죠. 공동부유를 표방하고 국진민퇴라는 거는 국영기업을 키우고 민간기업을 때려잡겠다라는 구호고요. 공동부유라는 거는 부자한테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골고루 다 나누겠다라는 얘기죠. 이게 스티븐 커킨이 말하는 중국 공산당의 딜레마입니다. 또 모든 공산체제, 그러니까 개혁개방을 간 모든 공산체제의 딜레마입니다. 이게 이제 2000년대 초가 되면 이게 이제 붉어지기 시작을 했고 2006년경에 중국 공산당에서 이제 차기 권력 구도, 그러니까 다음번 주석이 누구냐. 아시다시피 중국 공산당은 현행 국가주석의 제2기가 시작되는 해, 즉 제2기가 시작되기 1년 전, 그렇게 되면 이제 후진타오 같은 경우는 그게 2008년이에요. 베이징 올림픽이 열린.
그 1년 전에 차기 후계자가 정해져요. 그러면 2007년이면 그 차기 후계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사람을 이제 그 스포트라이트를 세워가지고 띄우는 시기가 되고 이제 그 낙점을 해서 2006년이 되면 야 누구한테 낙점 줘야 돼라고 머리를 맞대야 되는 시기가 되는 거죠. 즉 그 시기 2006년에 이 차기 권력구도 누구한테 낙점을 줘야 돼 이 문제를 두고서 점점 커져가는 민간 다이내믹 앞에서 레닌주의 정당, 우리 공산당의 절대 권력 체제를 어떻게 유지 강화할 수 있을 거냐라는 본질적 문제가 대두가 됐고 이 본질적 문제를 화두로 삼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편의상 본질파라고 부르죠. 이때까지 중국 공산당 내부의 권력 투쟁을 하면 장쩌민 그룹, 그 다음에 공산청년당, 뭐, 예를 들어 후진타오도 공청 출신이죠. 그 단파라 그러죠. 그 다음에 리커창도 공산청년당 출신이죠. 단파. 그 그룹, 그 다음에 태자당 이렇게 셋을 했는데 저는 태자당을 빼버리고 여기에 본질파라고 둔 거예요. 이게 뭐 태자당 출신일 수도 있고 다른 공산당 출신일 수도 있는데 이 본질파는 결국 뭐냐면 레닌주의 정당이 이것보다 더 흐물거려서 무너지면 안 돼. 지금 국가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거나 더 강화하면서도 동시에 레닌주의 정당을 강화해야 돼라는 문제의식을 가진 흐름. 그걸 제일 중요한 문제라고 파악하는 흐름. 그걸 제가 본질파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본질파의 분홍빛 꿈은 뭐냐면 반부패 이념성 강화를 통해서 레닌주의 조직, 즉 공산당의 절대 권력을 더 강화하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국가 자본주의도 더 쌩쌩하게 돌아가도록 만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 건데 제가 이거를 언제 해독을 했냐면요. 요새 해독을 한 거예요. 이거 왜 해독을 했냐면 제가 2010, 11, 12 요 무렵에 제가 중국을 많이 드나들었었어요. 뭐 1년에 한 너댓 번 정도 광동 부근을 드나들었었는데 그때 만난 중국의 젊은 사업가예요. 2세인데 뭐 그렇게 아주 부자는 아닌데 영국에서 공부도 했고 우한에 있는 공대를 나왔어요. 그때 영국에서 공부했으니까 꽤 똑똑한 친구죠. 우한에 있는 대학들이 그렇게 나쁜 대학들이 아니죠. 좋은 대학들이죠. 그 친구가 그때 이미 반부패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대로 가긴 힘들 거다. 반부패를 하고 사회체제를, 그러니까 정치체제를 강화해야 된다. 그때 공산당을 강화해야 된다. 그런 표현은 제 앞에서 안 쓰죠. 그 딱 이 생각이에요. 반부패 이념성 강화를 통해서 레닌주의 조직, 공산당 절대 권력이 강화되면서도 동시에 국가 자본주의도 더 강화된다. 이게 이제 그 본질파들의 화두예요. 그리고 이 꿈을 고스란히 담아낸 게 시진핑 사상이라고 불리는 거고요. 참고로 중국에서는 사상이라는 레이블을 붙인 거는 시진핑 사상하고 모택동 사상밖에 없습니다. 등소평 사상도 없고요. 주울레 사상도 없고요. 류샤오치 사상도 없습니다. 거긴 그냥 노선 뭐 이 정도입니다. 근데 시진핑에 대해서는 사상이라고 레이블을 붙였고 그 체제의 이름이 즉 한편으로 그 공산당 권력이 강화되면서 다른 한편으로 국가자본주의가 쌩쌩 돌아가는 이 체제를 두고 이름을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고 부른 겁니다. 즉 2006년에 이 본질파들이 한편으로는 공산당 그 막강한 공산청년단, 그건 당원은 아니에요. 아직 당원일 수도 있고 당원 아닐 수도 있는데 공산당보다 젊은 세대에선 더 이게 크죠. 그리고 빨빨하고 좀 그 실무지향적이고 현실지향적이고 좀 빠릿빠릿하고 경쾌하고 그러죠. 기질이. 시진핑이 나중에 그 집권하고 나서 앞으로 공산청년단 출신이라는 이력이 경력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렇게 국가를 운영하겠다라 그랬어요. 공산청년단을 완전히 씹어 먹었어요. 시진핑이. 그리고 공산청년단이 별로 재산이 없어요. 뭐 기껏해야 무슨 여행사 이런 거 통해서 그 살림을 하는데 그거 다 뺏어버렸어요. 시진핑이. 어쨌거나 이 본질파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공산청년단을 견제해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장쩌민 파벌을 견제해야 되는데 이 장쩌민 파벌이라는 게 굉장히 잔인무도하고 부패한 집단이에요. 예를 들어서 장기적출, 장쩌민 파벌이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만리방화벽, 우마오당, 그래서 국민을 전부 인터넷을 통해서 그 외부를 차단시키고 인터넷인데도 불구하고 우민화시키는 거 장점인 체제가 한 거예요. 신강에서 학살 장점인 체제가 한 거예요. 티베트 학살 장점인 체제가 시작했어요. 공안 체제 강화 장점인이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간암 이런 거 아프신 분 중에 중국 가서 이게 간 바깥 끼고 오신 분들 있잖아. 이거 다 장점인 체제가 만든 장기적 줄 시스템이거든, 이거. 그래서 이 본질파 입장에서는 2006년경에 공산 청년단 및 그 막강한 장점인 파벌을 기겁하도록 만들면서 자기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정체성을 정립했어야 될 거라고요. 그래서 이 본질파가 인맥이 닿고 본질파에 같이 움직이고 있는 인민해방군 북부광구 커넥션을 통해서 북의 핵실험 단추를 눌렀다. 제공할 거 제공해주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 사건이 뻥 터지면은 공산청년단은 움찔하죠. 공산청년단은 어떻게 비즈니스하고 어떻게 무역하고 뭐 이런 거 어떻게 돈 벌고 어떻게 사바사바하고 이런 거 중심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북에서 핵실험을 했어. 야, 이거 뭔가가 작용했는데. 야, 이거 판이 무서운 판인데. 움찔한다고요. 장점인파도 움찔하죠. 장점인파벌도. 왜냐면 장점인파벌은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웃으면서 클린턴 만나도 헤헤거리고 다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 같이 하고 뭐 뇌물도 바치고 거래도 하고 그러니까 내부의 중국 인민에 대해서는 정말로 가혹하고 사악하고 악질적이고 잔인무도한데 밖에 대해서는 헤헤호호하고 다니는 게 장점인파벌이에요. 돈은 무지하게 쌓았죠. 거기서 보면 야 어떻게 저기 미국과 한판 뜨자는 거야? 하고 움찔한다고요. 다시 말하자면 어떤 내부 노선 투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노선, 우리 이 흐름이 성격이 어떤 흐름이고 우리가 뭘 지향한다. 그거를 먼저 선언해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하나의 파벌, 하나의 흐름으로 형성됩니다. 그 용도로 썼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도 좀 견제도 하고 또 대한민국 남쪽에 대해서는 사람들을 좀 그때 노무현 정부 때니까 겁질리게 좀 만들고 그리고 노무현 한미 FTA 같은 거 하려고 그래. 쟤 아직 정신 못 차렸고 한방치기도 하고 그건 무슨 그 부시랑 얘기해서 글로벌 무슨 포지셔닝 리뷰, 포스처 리뷰, 글로벌 포스처 리뷰, 무슨 미군 기지 크게 만든다 그래서 저기 무슨 평택에다가 미군 기지를 크게 내줘. 쟤 한방 맞아야겠구만. 우리 겁대가리도 없이 바로 저기 우리 상해 마주보는 제주도에 강정 기지를 만들어 한방 쳐야겠구만. 참고로 저는 노무현 대통령을 굉장히 여러 얼굴을 가진 사람이라고 봐요. 평양에 가서 총 맞아 죽을 뻔한 사람은 노무현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평양 만수상궁전인가 평양의 인민대표대회 열리는 거기 가가지고 뭐라고 썼냐면 방명록에 인민주권이 나오는 전당이라고 썼어요. 그걸 이제 북한의 헌법 구조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보고 노무현이 빨갱이다 그러는데 천만에요. 북한 헌법 구조는요. 주권은 전부 김일성 수령님에서 나옵니다. 북한은 김일성 공화국이에요. 인민공화국이 아닙니다. 헌법을 보면. 따라서 인민주권 이런 얘기는 북한에선 상상을 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노무현이 그걸 알고 썼다면 야 이 새끼들아 너희 저 김일성 그렇게 시체 미라 만들어 놓고 절하지만 말고 자식들아 인민공화국이면 인민공화국답게 하라오. 그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쨌거나 그러니까 노무현은 여러 얼굴이 있는 사람이에요. 한쪽으로만 얘기를 못해요. 한미 FTA 노무현이죠. 세계 최대의 미군기지 험프리 노무현이죠. 강정 해군기지 노무현이죠. 그래서 한쪽 그리고 또 거꾸로
그러면서도 청와대에 침투한 간첩인 1심의 조직 수사 못하게 하고 김승규 원장 잘라낸 것도 노무현이죠. 그러니까 노무현, 그리고 그 무시무시한 그 전대협 출신들, 주사파들을 쫙 일선에 배치해서 그 자들이 사회 전체를 좀먹어 들어가도록 만든 것도 노무현이고, 바다 이야기 같은 아주 부패한 그 도박으로 이상한 그 지하 자금이 형성되도록 만든 것도 노무현이고. 그러니까 하나의 얼굴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예. 그리고 이제 이 중에 3차는 박 대통령 취임 직전입니다. 박근혜 말이야, 너 대통령 됐다 그러는데 좀 생각 좀 해보라 이러면서 이제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용도들에 쓰였다고 봐요. 그리고 2013년은 또 이 시기가 동시에 시진핑이 공식적으로 주석이 된 해죠. 2013년 초가. 예. 박 대통령이랑 뭐 이렇게 거의 이렇게 같이 그렇게 싱크되어 있습니다. 그게 1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14, 15년에는 핵실험이 없죠.